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경매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총 3편에 걸쳐 가지고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 10분 만에 끝내는 아파트 경매의 모든 것에 대해 배우셨죠. 권리 분석, 학원에서 8주 과정을 통해서 혹은 책을 여러 권 쌓아놓고 공부해도 헷갈렸는데 단 1분 안에 권리 분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권리 분석은 그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 연체된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꿀팁도 알려드렸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 중급자나 경매 고급자들을 위한 꿀팁도 중간중간에 숨어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매 물건들의 그 정보들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경매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렇게 유료 정보 사이트는 구독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옥션 이외에도 스피드 옥션, 굿 옥션, 여러 종류의 사이트가 많으니까 여러분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건 검색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상단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경매 검색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경매 검색에서 다시 이제 세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종합 검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종합 검색을 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러면 조건들을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물건들이 쫘르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으니까 화면을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조건들이라고 하면 옆에 이제 그 의미 있는 조건들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소지에 따라서 혹은 관할 법원에 따라서 고르는 거 이거 하나. 나머지 금액, 내가 종잣돈이 3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3억에 맞는 그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를 타겟으로 한다면 아파트가 이제 100개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건 설정하지 말고 여기 이제 지역에서 전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서울특별시 나오죠. 서울특별시를 클릭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매 매물들이 다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은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깐 잠기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다양한 특수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경매 초보분들은 절대로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제 중급자나 고급자 분들은 일반 물건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특수조건을 설정해가지고 맞춤형 물건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경매 고수다 보니까 제가 저를 경매 고수라고 칭하니까 살짝 좀 민망하긴 한데요. 경매 이제 고수들은 보통 이제 일반 물건보다는 특수 물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물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경매를 검색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타겟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클릭하고 검색을 누르면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들, 모든 아파트들이 쫙르르 뜨죠. 근데 결론 봤더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59건이 경매가 진행 중이다. 많지가 않죠.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일반 매매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일반 매매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 경매 매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또 암울해지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면 경매 매물이 또 많이 쏟아지겠죠. 그때는 이 배운 경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경매 시장을 활보하면서 알찬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늘어놓은 그 정렬 방식은 보시다시피 매각기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각기일 빠른 순서대로부터 정렬을 해놓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찰 횟수 순으로 다시 뒤집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찰이 가장 많이 된 것들 위주로 다시 이제 정렬이 되죠. 청담동의 마크힐스라는 고급 빌라가 26%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45억짜리가 지금 11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 물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리센츠 아파트 그러면 경매를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아시죠? 엘리트 레파라고 해가지고
잠실에 5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엘스 리젠츠, 그다음에 트는 트리지움, 그다음에 레는 레이크 팰리스, 파는 파크리오. 이 5개 아파트가 잠실을 대표하는 신축, 준신축 아파트 단지들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런데 감정가가 보니까 1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4억 9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33%까지 떨어져 있는데 평수는 48평.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경매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부 4개 2019 타경 5,530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에는 이 물건 번호를 노란색 봉투 혹은 그 입찰표에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집행관이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에 입찰했는지를 알고 구별해가지고 그 최고가 매수인을 호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물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소 나오고 경매 구분이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채권자는 누구인지 용도는 뭔지 그리고 매각 기일은 언제이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얼마이고 최저가는 얼마인지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해서 보시면 역시 이제 웅장하죠. 웅장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위성 지도를 통해 가지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잠실 세내역 2호선의 잠실 세내역인데 잠실 잠신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품고 있는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리센치 아파트. 정말로 입지가 정말로 좋죠. 그리고 앞쪽은 바로 한강입니다. 이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아파트. 그다음에 초역세권 아파트죠. 그리고 바로 옆에가 그 유명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재건축 아파트로 변모를 해서 신축 아파트로 돌아서게 되면 리센치 아파트의 가치는 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밑에가 잠실 트리지움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또 롯데월드입니다. 여기가 석천호수고요. 정말 살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종합운동장 여기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을 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겠고 여기가 또 그 GBC 센터입니다. 현대 GBC 이걸 또 개발하게 되면 이 잠실역까지도 충분히 그 상승 여파가 밀어닥치겠죠. 굉장히 물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수를 보니 이제 물건에 대한 평수를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볼까요? 대지는 29.3제곱미터, 건물은 12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는 한 4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인데, 잠실에 있는 리젠츠 아파트 48평이 감정가가 12억 5천이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봤더니 지분 경매이다. 2분의 1 지분만 나온 경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이런 부분들 초보자분들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이거 지금 시세로 보면 48평이면 호가가 한 30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30억짜리를 4억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근두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에서 배운 그대로 한번 이게 적용될 것인지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3편의 방송을 통해서 권리 분석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랬죠? 뭐 말소기준 권리를 외우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물건 명세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건 명세서가 어디 나오냐 하면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유료정보 사이트에서는요. 여기 있죠. 이 물건 명세서를 클릭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등기부에 지저분한 권리들이 낙찰로 소멸되겠는가 보면 어떻게 보신다 그랬죠? 한 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소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에 수십억, 수백억의 뭐 가압류, 근저당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다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로 쉽죠? 실전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고란에 등기부 외 권리 분석 숨어 있는 권리 제한들이 있으면 또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숨어 있는 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뭐 지분경매 이런 것들은 어떤 제한이 있을까? 이거는 이 비고란을 보시면 된다 그랬죠. 비고란을 봤더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 있음. 이런 또 이제 나름대로는 권리 제한의 공지가 돼 있습니다. 예, 초보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권리 분석의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 임차인 권리 분석은 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예. 임차인의 성명은 홍강희 씨. 예. 그리고 보증금은 13억이다. 보증금은 이때 13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정확한데, 예, 그런데 감정가가 아까 12억 5천이가 그랬죠. 근데 감정가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럼 2분의 1 지분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지분이 12억 5천이라고 한다면 전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감정됐냐면 2배인 25억으로 감정됐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보증금이 13억인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과연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들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예, 되게 간단하다 그랬죠.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와 그다음에 등기부상의 최선순위 일자를 비교를 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빠르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암기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 원인, 그 근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쉽게 다가오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18년 10월 18일이 전입신고고 2019년 4월 17일자 가압류가 등기부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낙찰자가 13억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12억 5천의 경매가 나왔는데 13억을 다 떠안으면 낙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물건이겠죠. 그런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배당을 받고 낙찰자가 안 떠안을 수 있겠는데 배당 요구 확인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배당 요구 여부 있는데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우리가 13억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초보분들은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예, 지분 경매가 이제 특수 물건이죠. 예, 특수 물건에다가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된다. 13억을 이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예, 초보자분들은 권리 분석이 이렇게 쉬우니까 권리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주력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망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전망을 하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알지 못해서 전망을 잘 못한 상태에서 물건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만약에 5천만 원 싸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명도를 하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니까 앞으로도 손해가 계속 본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초보분들은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매하면 다른 뭐 유튜버들이나 학원 강사들은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어쩐다 말들을 하지만 초보분들은 권리 분석은 금방 끝낼 수 있다. 방금 본 것처럼 1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권리 분석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경매 초급자분들은 이제 이 물건을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 중급자분들을 강의를 하면 잠깐 해드리면 중급자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예. 이 13억 5천을 다 떠안아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2분의 1 지분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13억 5천은 2분의 1 지분만 떠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럼 2분의 1 지분이면 13억 5천에 2분의 1이면 6억 2천5백을 떠안는구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걸 최저가로 잡는다고 치면은 4억 정도. 그다음에 이 그 임차인의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떠안는다라고 한다면 총 매수가는 10억 5천. 그런데 감정가는 12억 5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세는 또 높겠죠. 이게 이제 이 물건이 27층에 2,701호니까 탑층이죠. 탑층이지만 탑층이 좋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언제냐면 준신축 아파트들은 탑층이라도 탑층의 단점이 뭔가요? 좀 춥고 뭐 이런 것들 탑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수압이 낮아가지고 뭐 샤워하다 물이 끊기고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있는 것들이고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탑층이 조망을 확 트인 조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게다가 한강변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탑층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 탑층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층간소음도 우리는 방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탑층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보통 평균적인 호가가 28억,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면 14억. 14억을 10억 5천에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니까 중급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은 뭐 유튜버분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은 13억 5천에 2분의 1만 떠안게 된다.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10억 5천이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 보면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보증금, 그 공유 지분권자들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이렇게 딱 반 잘라가지고 6억 5천씩 떠난다. 이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권자들은 다 전액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비록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저라 하더라도 13억을 다 떠안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13억을 다 떠안게 되면 상대방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너도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다 떠안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 반 지분에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급자분들은 이런 깊이 있는 이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2분의 1을 받게 되면 이 아파트의 경매를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만 만에 하나 이 임차인 나갈 때에 상대방 지분권자한테 청구하지 않고 나한테만 내가 좀 재산이 있을 것 같고 나를 압박하면 금방 그 돈을 돌려줄 것 같으니까 나한테만 13억을 다 청구를 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또 나름대로 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런 설정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경매를 넣으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 거에다만 13억에다 경매를 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나는 또 돈을 다 물어내고 내 집은 경매 들어가고 상대방 지분권자에 대해서 또 소송해가지고 돈을 찾아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알고 당하는 거, 알고 준비하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스트레스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니까 분명히 명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6억 5천을 떠안고 해도 시세가 2분의 1 지분의 시세가 한 14억 정도 한다고 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입찰가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행사를 해도 되겠다.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분 채무, 이 보증금 반환 채무의 불가분 채무의 속성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중급자용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물론 중급자분들 정도 되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그리고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2분의 1만 받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부분들을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들도 대충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만 잘 통제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경매 고급자분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매 고수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좀 더 고급적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거 등기부등본의 이런 나열들을 한번 보니까 소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런 데서 지금 가압류가 엄청나죠. 신용보증기금에서 15억, 무역보험공사에서 4억, 기술보증에서 8억 9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 추리를 해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여태가 살아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양반이 최근에 이제 옛날부터 큰 무역회사를 운영을 했었구나 그랬는데 2019년 작년부터 사업이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니 뭐니 해서 되게 좀 2019년은 코로나가 아니군요. 아무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를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큰 돈의 가압류가 걸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던 집도 경매가 나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나갔다? 혹시 그렇다면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추리입니다.
이게 좀 뭐 위장임차이다 가장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혹시라도 이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 소유자가 어디 살고 있었을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 그 공유자 경 땡땡 씨하고 김 땡땡 씨가 용인시 처인구에 이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가 김 땡땡 씨가 이쪽 주소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생년월일도 비슷하니까 두 분이 부부이다라고 추정은 분명히 가능하겠죠. 예, 고수들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다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을 들이기는 좀 어렵겠구나. 주소가 여기라고 한다면요. 그렇지만 소유자들이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안 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유력한 정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고수들은 이렇게 법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추리를 해내서 뭐 위장임차인도 밝혀내고 허위유치권도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고수의 영역인 거죠. 예, 초보분들은 되게 놀랍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제 보증금들은 이 부부들, 이 공유자 부부들이 이제 보증금을 다 받았을 테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는 반지분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도 있지만 반지분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반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는데 보증금은 다 공유자 부부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양반들에 대해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반지분에 대해 내 권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고수들 영역에서는 궁리해 볼 것들이 많은 거죠.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최상의 결과가 발생을 해서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임차인이 혹시라도 그냥 형식적인 그 이름만 걸어놓은 임차인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물건 하나에 따라서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가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유의해야 될 부분들,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런저런 그런 그 노하우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물건들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물건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고급 실전반 분들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한번 시켜볼 생각인데, 예, 저희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경매 고수들이 물건을 찾고 물건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매 초보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그 권리 분석들이 실전에서 정말 제대로 적용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셨고, 중급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막연히 알고 계신 그런 지식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불가문 채무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경매 고급자분들은 이게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경매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커질 수 있는, 보시다시피 이런 정직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초보분들은 제 3분짜리 10분짜리 권리 분석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한 부자를 꿈꿔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실인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 방송 이런 그 노하우들, 저는 20년 차 가까워지는 경매 전문 변호사이고 지금 수천 건에 달하는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들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이나 일반 강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정확하겠죠. 저는 변호사니까요. 법률 전문가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들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행복한 부자를 한번 꿈꿔보시자고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노펌 법무열린의 대표이자 그 행꿈사 카페지기 네이버 카페입니다.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지기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